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 매거진. 오늘 국방 매거진에서는 제2연평해전 19주기를 맞이해 그날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차마 모르고 살았던 그리고 외면했던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수송함 2번 함인 마라도함이 드디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지난 2014년 방위사업청이 한진중공업과 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건조 과정을 거쳐 완성된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의 14,500톤급의 대형 수송함인데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거대 함정, 마라도함,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마라도함이 무사히 취역한 만큼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6.25 전쟁 71주년이었던 지난 25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가 프로야구 경기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미연합사단 최초의 한미 장교 부부인 하늘 대위와 마이스 가브리엘슨 대위가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시구에 나선 건데요. 부부는 한미동맹이 만들어준 인연이라며 영광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는데요. 네티즌들은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으로 화답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페식 샐러드바, 자동태식 컨베이어가 갖춰진 최신 설비의 병영식당, 이른바 더 좋은 병영식당을 육군이 모든 부대에 설치합니다. 민간군이 모인 장병급식체계 혁신 토론회에서 시범 운영 방안과 추진 계획을 제시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는 장병급식과 관련된 각계각층이 참석해 육군 급식의 실태를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육군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법제화와 세부 계획을 협의해 장병급식체계의 혁신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73사단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배 전우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발필중의 사격을 위해 모든 과정을 장병들의 수작업을 거치며 155mm와 105mm 견인포 사격을 실시한 건데요. 6.25 전쟁 71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원 증인태세 완비에 힘쓰며 완벽한 임무수행 결의를 다지기 위해 실시한 포탄 사격 훈련. 이날 장병들은 최초 포 이동 단계부터 최종 사격까지 그동안 쌓은 전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육군 7기동군단이 지난 25일 이른바 MZ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 소요 개성 방안 도출을 위해 문화혁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혁신과 꼰대라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대별 교육훈련과 작전 활동, 병영생활 제도 개선 등 전 분야에 거쳐 용사들이 간부와 지휘관에게 바라는 문화혁신 개선 소요와 제대별 개성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는데요. 군단은 논의된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치 가능한 분야는 먼저 적용하고 규정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상급 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지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19주기를 맞는 제2연평해전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 19주기를 맞는 날인데 아직도 당시의 일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인 2002년, 국민을 지키기 위해 서해바다에서 사투를 벌였던 그날의 진실, 먼저 순한 맛으로 살펴봅니다. 자, 배 기자, 그래서 그날의 진실은 뭡니까? 네, 지금부터 19년 전이었죠.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3, 4위전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월드컵에 쏠려 있을 때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선 우리 군과 북한군 사이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교전은 북한군 경비정 2척이 오전 9시 54분 NLL을 침범하고 10시 25분 차단 기동을 하던 우리 해군 함정 참수리 3호 7호정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자, 근데 우리 해군 김 기자, 네. 교전이 25분 동안이나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의 도발 즉시 우리 해군은 고속정 4척을 진격시키며 퇴거 경고 방송을 날렸습니다. 교전 대비 태세도 갖췄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대응에도 북한은 되돌아가지 않고 선제 기습 포격을 더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우리 해군의 초계함과 고속정이 빠르게 대응해 반격을 시도했고요. 우리 측의 강경한 대응에 당황한 북한군은 NNL을 넘어 도망쳤고 교전은 2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상자가 많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네. 교전 현장에서 이건 왜 그랬던 걸까요? 한마디로 교전이 컸습니다. 당시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북한군은 계획적으로 357 호정의 조타실과 함정, 엔진실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357 호정의 조타실이 화염에 휩싸였고 교전이 끝난 후에 참수리 357 호정은 예인 중에 침몰했습니다. 이 전투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던 고 윤영아 소령과 한상국 상사, 조천영 중사, 박동영 병장 이렇게 6명이 전사했고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젊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이 계획한 1연평해전, 제1연평해전이죠. 제1연평해전의 복수 도발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명감 하나만으로 북한과 싸우다 전사한 6명의 장병들을 위해 대한민국은 이들의 전사를 기리며 함께 더 슬퍼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제1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다시 일어난 복수 도발이었는데요.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은 우리 군에게 처절하게 응징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제2연평해전에서는 6명의 전사자 외에도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는 이어서 지난 맛으로 만나봅니다. 제2연평해전 참전자의 편지 중 일부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삶은 힘들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는데 오히려 마음속에 파편이 남았다는 생존자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대다수가 사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 호정의 병기병이었던 김상영 씨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2연평해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파편창으로 꿰맨 다리의 상처를 바라볼 때는 물론 교전으로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2연평해전 참정장병 중 2명, 천안함 피격 사건을 겪은 생존장병 58명 중 예비역은 34명, 이 중 국가유공자는 13명, 나머지 21명은 아직도 꾸준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연평도 포격전의 경우에도 전상자 16명 중 6명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존하신 분에 대한 얘기가 또 궁금하거든요. 당시 전투에서 생존한 이혜영 예비역 원사는 머리 부위에 탄을 맞았는데 8일 만에 국군 수도병원에서 나왔다. 트라우마 치료는 충남 계룡대에서 군의관에게 진료를 한 번 받은 것뿐이었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우리를 폐장병 취급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더 노출돼서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제2연평해전의 생존자들이 다시 서름을 느꼈던 건 어느 정도는 사실인 셈입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 2002년 이후로 바뀌어가면서 생존 장병들에 대한 평가도 바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피해보다 북한군의 피해가 더 컸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대파한 북한의 경비종은 기동 불능 상태가 됐고 1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2연평해전은 서서히 다른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 4월에 정부는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했고요. 이와 동시에 제2연평해전 추모식을 정부 기념행사로 승격시키면서 그 의미를 더 강화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국방부 장관이 제2연평해전을 승전으로 규정했고 2018년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게 됐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진 평가 속에 비로소 국가의 예우와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야기를 정리해서 들어봤는데 저희 국방 매거진에서 당시 제2연평해전 참전자분을 직접 인터뷰해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봅니다. 연평해전 이후에 이제 국가유공자는 지금 요번 신청까지 한 6번 정도 신청을 했고요. 계속 등급 미달로 유공자 신청한 거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후로 이제 국가유공자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연평해전 이후에는 좀 불이익도 많이 받은 게 이제 전투가 끝나고 병원에서 퇴원한 얼마 안 된 대원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참수리 357호정을 청소까지 시키기도 했었거든요, 부대 내에서. 그런 것들은 대원들도 대부분 불만을 되게 많이 표출했었는데 그때는 현역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죠. 계속 신청은 하고 있는데 뭐 자기 보훈처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등급 자격 기준 미달로 이렇게 답변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이게 서면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못 미친다. 네,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매운맛으로 만나봅니다. 자, 일단 왜 우리 현실이 이랬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국가유공자 신청이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 그런 면이 있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국가 유공자 대상을 고지하고 보훈 담당 부처에 통보하면 국가에서 심사해 유공자를 확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고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 심사와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비용까지 고스란히 본인이나 가족이 떠안아야 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사실 또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들도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네, 제2연평해전 19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28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21명은 북한 도발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나 취업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당초 천안함 피격 사건에 한해서 지난해 7월 발의했던 내용을 고쳐서 제1, 2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법안인데요.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한기호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충분한 예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가가 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문제고, 그리고 당시에 생존한 분들이 전부 다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유공자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공자로 만들어주는 것. 직접 법안 취지들 듣고 왔는데 사실 그럼 이 법안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법안에는 먼저 의료 지원이 담겼는데요. 지원 대상 장병이 보훈병원뿐 아니라 보훈처가 지정한 전국의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참전 장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 보훈병원 가운데 전문 치료가 가능한 곳은 서울의 중앙보훈병원뿐이어서 의료 기회를 얻을 기회가 협소했었죠. 이런 점들을 개선한 겁니다. 사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었네요. 이런 부분들은. 자, 여기에 더해서 피해 장병들이 스스로 사회생활을 자립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취업 가점을 주는 내용도 들어갔던데 이 내용도 잠시 듣겠습니다. 이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합당하게 취업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 피해를 보지 않은 보훈 대상자도 취업 가점을 부여받는 것을 본떴는데요. 이번 특별법과 별도로 피해 장병들이 군무원 경력 경쟁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들어봤고, 그럼 이어서 2002년 어느 날 국민들의 평화로운 하루를 지키기 위해 서해 바다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이야기를 대중문화에서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이번 주는 제2연평해전 19주년을 맞아 연평해전을 주제로 한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개봉했죠. 연평해전. 개봉 당시 전 국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요. 각 부대에서도 단체로 영화관에 가서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전장병이 함께 봤던 기억이 나네요. 6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흥행을 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비극을 김학순 감독이 생생히 담았습니다. 참수리 357호정의 정장 윤영하 대위 역의 김무열 배우가, 조타장 한상국 하사 역엔 진구 배우가 열연했습니다.
의무병 박동혁 상병 역은 이현우 배우가 맡았는데 실감나는 전투씬에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북한 측 기습 사격으로 시작된 연평해전은 우리 측이 대응 사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화는 숨막혔던 전투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긴박했던 참수리 357호정의 상황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숨막히는 전투 상황에서 이현우 배우가 열연한 의무병 박동혁 상병은 5군데나 총상과 파편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조원들을 구하기 위해 M60 기관총을 부여잡습니다. 적의 총탄에 동료들이 쓰러져가는 참혹한 현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듯한 피 튀기는 전투 장면에 관객들의 가슴이 메입니다. 그날 우리가 월드컵에 열광할 때 서해를 지켰던 영웅들의 이야기. 17년의 시간이 지나는 만큼 우리에게 희미해졌지만 아직도 그날에 멈춰있는 이들이 있기에 잊어서는 안 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아들이었고 남편이었던 그들의 이야기. 연평해전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수리 357호정의 영웅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카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조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네. 이번 주제는 제2연평해전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북한의 대남 도발사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대남 도발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제2연평해전,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건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차례의 무장공비 침투와 우리 국민 납북, 테러 등 지금까지 수만 건의 대남 도발이 자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알아야 하는 북한의 도발을 제가 3가지 꼽아봤습니다. 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수첩, 우리가 잘 몰랐던 대남 도발 사건들 기자의 비밀수첩을 통해 알아봅니다. 17번째 장이죠? 네, 비밀수첩 17번째 장, 대남 도발 역사를 정리해서 제가 언젠가는 기사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비밀수첩 17번째 장에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대남 도발 사건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 준비한 소식이 3가지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도발, 첫 번째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공중 납치 사건입니다. 6.25 전쟁 이후 약 5년 뒤인 1958년 2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항사인 대한국민항공사의 여객기 창랑호가 북한의 난파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사건인데 창랑호는 승객 31명과 승무원 3명을 태우고 오전 11시 30분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평택 상공을 지나던 12시 40분경 승객으로 위장한 난파 공작원에 의해 공중 납치가 되는데 납치범들은 승객 중 군인 2명을 둔기로 쳐서 실신시키고 총기로 조종사를 위협하면서 기술을 북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의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강제로 착륙을 시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7일 북한은 언론기관을 통해 대한국민항공사가 자신의 의지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평양으로 왔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에 사실 언론기관이 있는 건 사실 아니긴 하지만 네,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자, 자기들이 납치해놓고 사실상 거짓말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북한만이 알겠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중국 수상이었던 저우원라이가 평양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창랑호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꾸며서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건 이후 우리나라 국회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유엔군과 국제적집자사의 도움으로 사건 발생 18일 말인 3월 6일 판문점을 통해 승객과 승무원은 송환됐지만 창랑호 기체는 돌려받지 못해서 당시 대한국민항공사가 부채로 파산을 하게 되는 일에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도 입혔고 국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하게 입힌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로 준비한 북한의 대남 도발은 우리 해군 함정을 피격한 사건인데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건은 1967년 1월 19일 우리 해군 호위 초계함인 당포함이 한반도 동해안에서 북한군 해안포의 포격을 받아 격침된 사건입니다. 이 당포함의 한 명인 PCE-56, 당포함의 한 명이 PCE-56이어서 대한민국 해군 56함 피격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 뭐 북한은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해군에 대해서도 또 공격을 계속 하고 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참 안타까운 건데 뭐 사건이 흘러간 정황을 살펴보면 동해상에서 명태가 잡히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조업 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는데 당포함은 이런 시기에 맞춰서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우리 어민 보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우리 어민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며 시작이 됐는데 우리 어민이 조업을 위해 NLL을 넘어가는 순간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당포함은 어선을 납북해 가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북쪽으로 전진, 북한 경비정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해안포 사거리에 우리 해군을 들어오게 하려는 수법이었죠. 그리고 포격의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1시 55분 북한 해안 포진지에서는 기습 포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122mm 해안포 열문이 당포함에 일제히 사격을 하게 됩니다. 당포함도 급하게 대응 사격을 했지만 당시 당포함의 무장은 76.2mm 포 한문과 40mm 6문, 20mm 4문밖에 되지 않아 화력 면에서 보면 해안포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해안포는 또 진지에 잘 은폐되어 있는 또 상황이어서 타격을 뭐 한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포함은 북한의 포격이 시작되고 11분 만에 전투 기능을 상실하고 침수가 시작이 됩니다. 끔찍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다른 함정의 지원은 또 이루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곧바로 뭐 당포함이 뭐 지원 요청을 하게 된 이후 곧바로 오게 됩니다. 침수가 시작된 지 7분 뒤인 14시 8분 한사남과 함께 4척의 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해서 대응 사격을 하고 구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사남의 출동과 동시에 북한의 포격은 멈췄고 구조 활동을 통해서 79명의 장병 중 51명을 구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된 51명 중 11명은 심각한 부상으로 숨을 거두게 되고 또 다른 11명은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구조하지 못한 28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당포함은 14시 30분경 침몰을 하게 되고 NLL 인근 210m의 깊은 수심으로 아직까지도 인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건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내용에 또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랑 북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뭐 1월 20일 우리 정부와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1월 21일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의 사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상규명은 무산되고 맙니다.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때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는 당포함 전몰 장병 충원탑이 세워졌고 해군 1함대 장병들과 뭐 여러 장병들은 해마다 이 충원탑 참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당포함 전몰 장병 충혼탑.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비밀수첩 원픽이라고 네. 정해놓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원픽은 당포함 전몰 장병 충원탑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언젠간 꼭 가서 더 깊은 취재를 하고 또 비밀수첩에 제가 다시 들고 오는 날이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나중에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도발 사건 어떤 겁니까? 네, 북한의 도발 역사 제가 준비한 마지막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거네요. 저희 네, 방송국에서. 동작동에 있죠. 네, 그렇죠. 도심 한복판 테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테러 미수였던 사건입니다. 1970년 6월 22일 새벽 4시경 서울현충원의 현충문 지붕 일부가 폭발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사를 해보니 현충문에 폭발물을 설치를 하던 간첩 2명이 설치 중 조작 미숙으로 폭탄이 터진 건데 한 명은 그 자리에서 폭사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현충문이에요? 네, 이 날짜를 보면은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건은 6월 22일에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 기념일 행사 3일 전이죠.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6.25 전쟁 20주년 기념식에 요인 참배를 노리고 암살할 목적으로 폭탄을 설치하려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사실상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없었지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죠. 제가 이렇게 준비한 대남 도발 사건은 3가지,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3가지 사건 얘기를 쭉 다 들어봤고 이 모두를 다 우리가 기억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밀수첩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 뭐죠? 네, 오늘 준비한 내자 알려주자입니다. 알려주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군인인 제 입장에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도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도발과 우리 군 장병들의 희생, 그 역사를 딛고 지금의 국군,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대남 도발의 역사를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가 오늘 내자 알려주자로 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2연평해전에 출동했던 참수리 357호정은 실물과 똑같이 제작된 형태로 전쟁 기념관에 전시 중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참전용사들의 기증 유물도 만날 수 있다고 하죠. 유물이 전하는 그날의 이야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숭고한 역사로 남을 제2연평해전, 최선의 예우로 보답해야 할 겁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애국심,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국방 매거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